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항공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입니다. 저는 근대사, 근대 지역사회, 독립운동사, 근대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줄여서 미쓰비시 사택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평에 있던 미쓰비시 소유의 이 군수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위한 사택, 줄여서 그냥 미쓰비시 사택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제강점기만 놓고 보더라도 이 키워드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한국과 미쓰비시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소위 강제동원과 그 노동 문제와 미쓰비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미쓰비시로 대표되는 상징화된 공간이 또 어디에 있는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고, 그러면 이 미쓰비시 사택이라고 하는 곳이 왜 부평에 있는가, 부평에 있는 미쓰비시 사택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도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선 이 부평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좀 천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부평이란 곳은 인천과 서울을 잇는 그 중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고,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의 군수공업, 특히 조병창 등과 같은 군사시설들이 들어온 전략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공장들도 일반적인 공장 시설물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노동자들도 이제 노동 환경과 노동 조건들이 담보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미쓰비시 사택이고, 최고 효율의 노동 조건을 이제 걷어내기 위한 이제 소위 줄사택, 나가야라고 하는 형태, 건축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궁소공장이 입주해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군사도시 부평을 이루고 있었다. 이 출발점으로서 하나의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쓰비시 사택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미쓰비시 사택과 유사하게 일제의 전쟁, 그리고 군수동원, 강제동원과 연계된 어떤 역사적 잔존물들, 그것이 건축물이든 다양한 형태의 유구이든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군사시설, 기지 혹은 터널 혹은 어떤 방공호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공장 근로자 사람들의 생태와도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제 미쓰비시 사택이 그런 특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부평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부평은 사실은 19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죠. 20세기 전반에 일본 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점령하면서 여러 요충지가 군사적인 곳으로 사실상 재구성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미군이 들어오면서 활용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부평이었는데, 그렇던 전략적 이동 속에서 부평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동해서 지금의 용산으로 이전해 가게 되고, 용산과 현재의 부평이 비슷한 역할, 연계된 역할들을 하고, 그것이 1980, 90년대까지 유지되고 있었죠. 군사적인 입지나 병원이 이전해 가서 그런 역할들을 이태원, 용산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 외 군수의 목적 같은 것들은 여전히 부평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었고, 그런 어떤 분화되어 있는 구조적인 어떤 구성물 중에 하나로서 부평의 나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곳이 또 이제 미쓰비시 사택으로 대표되는 부평 지역의 이 군사시설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지점은, 어찌됐건 미쓰비시 사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의 이 특수한 역사적 유적들은 1930년대 후반서부터 만들어져서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미쓰비시 사택처럼 남아서 지금에 이르는 축소, 변형, 훼손되기도 하지만 남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 지역의 역사를 다 보여주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의 역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나름의 이제 변형의 관계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컨대
30년대 이전에도 거긴 다양한 사람들이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있었겠지만 미쓰비시 사택이 들어서기 전에도 거기엔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 삶의 터전이었을 무엇인가가 남아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쓰비시 사택과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최대한 많이 복원한다고 해도 그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복원하는 데 한계를 이미 갖고 있고, 그 또 한편으로는 그 미쓰비시 사택 건축물에는 현대에 이르러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면서 또 다른 삶을 이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근대, 그리고 근대 이전인 전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는 세계의 영역 속에서 이 미쓰비시 사택이 됐던 근대 문화재 건축물들은 중간 지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전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적 이야기, 세 가지가 다 매칭됐을 때 정말 오롯이 그 지역의 역사가 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사택을 둘러싼 역사를 복원하고 해석하고 또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른 소위 얘기하는 풀 히스토리가 다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쓰비시 사택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지금도 꼭 부평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지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남겨야 되느냐, 혹은 개발해서 현재 사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느냐,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람들 간의 이해와 어떤 동의와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그렇던 논쟁의 폭이 지금처럼 격렬할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특정한 곳, 특히 부평 미쓰비시 사택의 경우에 이곳이 문화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다, 그것이 예컨대 뭐 등록문화재이든 국가지정문화재이든 뭐 그 이상의 어떤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논의할 때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호흡하면서 그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동의를 얻어가면서, 때로는 어떤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끌어내기도 하고, 혹은 서로 논의하면서 이 중에서도 핵심 공간은 어디고 이것만큼은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합의들도 이뤄가면서 문화재로서 수호하고 등록하는 운동과 현재 사는 시민들에게 적합한 또 다른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나름의 움직임들이 절충을 이루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생략되면서 이런 어떤 문화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공간들에 대한 뭐 활용이 됐던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남겨야 된다, 아니다, 다 개발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경우로 논쟁하는 경우들도 때로는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워두자, 공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소위 공원, 시민들의 편익의 공간으로 남겨두기로 했던 그 공원의 모습이 당초 이 사람들이 원한 것도 저 사람들이 원한 것도 아닌 제3의 공간으로서의 그냥 시민 공간, 성격 없는 무채색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때로는 있어서 꽤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미쓰비시 사택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지금도 꼭 부평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지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남겨야 되느냐, 혹은 개발해서 현재 사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느냐,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람들 간의 이해와 어떤 동의와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그렇던 논쟁의 폭이
지금처럼 격렬할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특정한 곳, 특히 부평, 미츠비 사택의 경우에 이곳이 문화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다. 그것이 예컨대 뭐 등록문화재이든 국가지정문화재이든 뭐 그 이상의 어떤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논의할 때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호흡하면서 그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동의를 얻어가면서 때로는 어떤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끌어내기도 하고 혹은 서로 논의하면서 이 중에서도 핵심 공간은 어디고 이것만큼은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합의들도 이뤄가면서 문화재로서 수호하고 등록하는 운동과 현재 사는 시민들에게 적합한 또 다른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나름의 움직임들이 절충을 이루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생략되면서 이런 어떤 문화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공간들에 대한 뭐 활용이 됐던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남겨야 된다, 아니다, 다 개발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경우로 논쟁하는 경우들도 때로는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워두자, 공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소위 공원, 시민들의 편익의 공간으로 남겨두기로 했던 그 공원의 모습이 당초 이 사람들이 원한 것도 저 사람들이 원한 것도 아닌 제3의 공간으로서의 그냥 시민공간, 성격 없는 무채색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때로는 있어서 꽤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미츠비시 사택이 소위 이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논의하는 상황이 이르렀지만 불과 몇 년 전,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낙후되고 방치된 그런 공간, 그야말로 이제 폐허의 공간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근데 역설적으로 거기서 여전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요. 도시 과정에서 누락된 지역이 상징적으로 어느 한때는 제일 번영된 곳이기도 했던, 가장 도시화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설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미츠비시 사택이고, 수십 년을 지내면서 부평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도 공장지대를 제외한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만들어질 때 거기서 이제 배제 누락된 곳이었고, 나중에 가서는 가장 거기가 부평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또 역설을 만나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개발과 이것을 다시 역사적으로 다시 보는 그 지점이 극단적으로 충돌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게 불과 2000년대 이후 이렇게 되면서 그때 돼서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던 삼능이라고 하는 지명조차도 미쯔비시였다는 것도 뒤늦게 인지하는 이런 상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제의 잔재가 내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활이 축적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로, 그러니까 도시화 과정에서 후순위로 놓인 곳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로를 비롯한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일부 지역들, 뭐 강남이 개발되고 주변이 개발되고 나서 다시 한복판이 개발됐을 때 이런 논의들이 더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고, 부평과 인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도 마찬가지죠. 그 외의 도시들은 비교적 덜하지만 이런 논의 구조가 사실은 부평의 사례지만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격렬하게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미쯔비시 사택과 부평 미군기지, 공장, 그 안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이 일제의 침략전쟁, 강제동원, 가장 상징화하는 한국 안에서도 보기 드문 현장이죠.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됐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이전에 부평은 넓은 뜰이었죠. 부평과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 양대 축으로 도구를 이루고 지낼 정도로 큰 뜰을 가진 그런 또 하나의 행정구역이었고, 그렇게 20년대 부평은 수리조합이 발달했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 농민운동들이 일어났을 정도의 특이한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30년대 그 넓은 뜰, 강이 흐르고 또 철도가 지나는 그런 입지 때문에 군수공장이 들어서게 됐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군수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도시가 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기지촌이기도 한 것이죠. 그 기지촌의 역사, 즉 기지와 군인들, 그것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소비 문화들이 그것에서 향유되고 있고, 그것을 또 하나의 삶의 터전으로 이제 지탱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기지촌의 역사가 해방 후에도 이제 이뤄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미군 기지라고 하는 대체제로 전환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또 생겨나게 됐죠. 뭐 미군 문화들이 접목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다음에 뭐 클럽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양키 문화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이 거기서 소비되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일제에 의했던 기억들이 또 지워지고, 삼능이라고 하는 지명 하나만 남았지 삼능 이외에 어떤 것도 남겨지지 않은 상태, 사람들은 그냥 삶을 켜켜이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들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혹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강제동원의 역사가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럴 만큼 이 부평이라는 공간은 일제, 미군기지, 그리고 그 이후 그것이 접목된 제3의 문화들로 도시, 지역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그 중에서 그 주민들은 어떤 것들 가장 친숙하게 혹은 가장 호소력 있게 어떤 문화들, 어떤 시대를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들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도 이렇게 노동자 합숙소인 사택이 쫙 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일본도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것이 강제동원의 물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동원이든 어떤 방식이든 일제강점기 소위 총동원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물적 증거로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대원칙에서, 그런데 그것이 보존될 때 현재 주민들과 어떤 호흡 속에서 이것이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좀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방식의 개발이든 공원하라고 하는 것은 후대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면서, 그런 최소한의 보존과 그리고 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완충구역의 확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시민들과의 그 동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함께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뭔가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재생,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